최 상무가 구조조정 기간 동안 우리 팀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불렀을 때 나는 내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월요일 아침 전체 화상회의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꽃바구니나 과일 상자 하나 없이 내 부고기사가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강남 본사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다. 얼굴에 고정된 그 비릿한 미소는 마치 오만함을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표본 같았다. 혁신을 담당하는 임원이라기엔 머리 스타일은 지나치게 완벽했고 목소리에는 경영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듯한 인위적인 친절함과 위협이 섞인 HR식 실업 톤이 묻어났다. 그녀는 미래 전략팀을 위한 업무 지침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우며 다음 주부터 전원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경고도 토론도 없었다. 이제 그게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지난 3분기 동안 내 물류 AI 파일럿 프로젝트는 회사의 최고 매출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성과의 대부분을 집 지하실 서재에서 수면 바지에 고양이 슬리퍼를 신고 이뤄냈다. 하지만 이제 결과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가 날아왔다. 모든 RD 프로토타입과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사내 공유 서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전체 소스 파일, 기술 노트, 타임스탬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제 사무실에서 특허 통합 관리를 위해 모든 아이디어의 기원을 즉시 검토할 것입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 정책은 협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질이었다. 기업의 서류 뒤에 숨은 조용한 도둑질.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쟁사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 NDA의 허점을 이용해 욕망이 가득 담긴 USB 하나를 들고 이직해온 낙하산 임원을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 말해두겠다. 여러분의 90%가 설거지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틱톡을 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안다. 괜찮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 커피값을 벌고 변호사 비용을 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최상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침착하게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했다. 업무 시간 외에 개발된 프로젝트도 이 지침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상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지수 팀장님, 만약 태성 시스템의 로드맵과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면 당연히 우리 업무 범위 내라고 간주합니다. 내가 되물었다. 회사의 장비, 시간, 팀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까? 그녀는 비웃듯이 웃었다. 맙소사, 그녀가 웃었다. 새로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팀장님 그냥 사표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통화는 정적에 휩싸였다.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하던 막내 개발자 민호조차 손을 멈췄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출구 전략을 줘서 고마워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두 번째 모니터 코드를 뽑은 뒤 배신감과 바닐라 라떼 향이 희미하게 섞인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가볍게 건물을 나섰다. 소란도, 책상을 내리치는 일도 없었다. 그저 박스 하나를 들고 먼 곳을 응시하며 걸어 나왔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내가 멘토링하던 김 대리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왔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세요? 나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남아있어. 그리고 지켜봐.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청소부 아저씨가 나중에 물어볼 정도로 벽에 금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주차장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박스를 미리 준비해둔 봉투 옆에 놓았다. 수신 태성 시스템 법무팀장, 우표가 붙어 있고 밀봉된 봉투였다. 그 안에는 사직서가 아닌 선언문, 즉 내년에 출시될 AI 기반 물류 엔진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도 내 것이라는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계약 범위 밖에서 그것을 만들었다. 밤, 주말, 내 개인 장비, 내 사비로. 증인들도 있었고 디지털 기록은 초등학생이 봐도 법정에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 그들은 내가 상처받은 감정을 안고 엉성한 링크드인 글이나 남기며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짓는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지은 것을 훔치려 하면 싸우지 않는다. 서류를 접수한다. 나는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진짜 내 물건들 뿐이었다. 펭귄 모양 머그컵, 기업들의 헛소리를 비꼬는 낙서가 가득한 아이디어 노트 2권, 그리고 작년에 김대리가 만들어준 꼼수의 여왕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 명패, 모니터도 마우스도 심지어 내 돈으로 산 인체공학 키보드도 두고 나왔다. 회사에서 지급한 키보드는 마치 카페인 과다 복용한 흰개미가 탭댄스를 추는 듯한 소리가 났으니까 최상무가 다 가지라고 해라. 그녀가 곧 걸어 들어갈 불길 속에서 그것들이 필요할 테니 눈물도 슬랙 작별 인사도 서로 그리워할 거라는 가식적인 사무실 순회도 없었다. 그저 인사팀 층의 발송 우편함에 그 봉투를 조용히 밀어 넣었을 뿐이다. 표준 규격의 흰 봉투는 수녀원의 문단속보다 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수신이는 법무팀장. 그게 다야.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뭐였냐고? 글쎄, 그건 도화선이었지. 김대리가 로비 정문 앞에서 나를 따라잡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버퍼링 걸린 영상처럼 눈을 깜빡거렸다.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갑지 않게 그저 솔직하게 남아있어. 그리고 지켜봐. 그녀는 뭐라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최상무가 뱀처럼 들어온 이후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봤으니까. 공로가 가로채지고 팀장들이 재배치되고 금요일 점심 회식 예산이 갑자기 분기별 시너지 보고서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지켜봤으니까. 김 대리는 잠재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스템을 내부에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아니었다. 더 이상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탔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며 남겨졌다. 내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주차장은 타버린 고무 냄새와 기업의 부패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트렁크를 열고 예비용 봉투 옆에 박스를 놓았다. 그렇다. 편집증은 브랜딩이 잘 된 경험일 뿐이라서 나는 이미 우표까지 붙인 또 하나의 봉투를 준비해뒀었다.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치과와 후회를 파는 듯한 전자담배 가게 사이에 낀 을지로의 공유 오피스 오크웨이 커먼즈로 차를 몰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 익명성, 그리고 서류만 깔끔하고 커피만 뜨거우면 질문을 하지 않는 공증 변호사 박 변호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맞이했고 유리 카운터 위로 공증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오늘 큰일 치르시나 보네요. 내가 답했다. 공식적으로 만듭시다. 3번의 서명 확인, 2번의 타임스탬프 검증. 지난달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 파일 시스템으로의 USB 업로드 1번. 박 변호사는 마치 방사능 물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잠금 보관함에 넣었다. 기술적으로는 방사능급이 맞았다. 내가 방금 접수한 것은 3건의 임시 특허 선언서였으니까. AI 기반 예측 라우팅, 로드 밸런싱 매트릭스 개선안, 그리고 내가 고스트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것, 태성 시스템의 공급망 최적화 프로젝트를 다음 제품 주기의 핵심으로 만들어주었을 보이지 않는 백엔드 로직 엔진, 만들어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설계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술적으로 내 것이었으니까. 증거 자료의 길이는 다이소 영수증보다 길었고 읽어야 할 사람에겐 2배로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나는 내 개인 시간에, 내 개인 장비로 내 돈을 들여 개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태성 시스템과의 계약 범위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오픈소스 기본 코드를 사용했고 냅킨 스케치부터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까지의 발전 과정을 상세한 로그로 남겼다. 입 밖으로 이야기한 적은 로컬 개발자 모임이나 회사와 무관한 친구들 앞에서뿐이었다. 증인,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 백업,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최상무가 부임 첫 주에 간소화했던 NDA 조항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항은 현재 계약 의무하에 있지 않은 직원이 개발한 기존 지적 재산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욕심에 그녀는 벽에 금을 남겨두었고 나는 그 틈을 벌려버렸다. 공유 오피스를 나설 때 전화기가 울렸다. 김대리의 문자였다. 최 상무님이 팀장님 점심 드러 가셨냐고 물어보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나무 아래 주차한 뒤 비둘기들이 먹다 남은 베이글 조각을 두고 스톡옵션처럼 싸우는 것을 지켜봤다. 화나지 않았다. 더 이상은 나는 외과 수술처럼 냉철해졌다. 10년 동안 조용히 헌신했고 남의 코드를 고쳐줬으며 나쁜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게 만들었고 임원들의 무능함을 막아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기계 속에 있는 유령이 되었고 곧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시스템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버전은 마포의 24시간 감자탕집에서 냅킨에 그려졌다. 반쯤 먹다 남은 볶음밥 옆에서 주문하지 않아도 깍두기를 리필해주던 이모님이 계신 곳에서 우아하진 않았다. 검은 잉크로 휘갈겨 쓴 루프와 노드, 화살표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직원이기를 멈추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강도질 당하는데 관심 없는 빌더가 된 것이다. 그건 최 상무가 태성 시스템에 발을 들이기 11개월 전이었다. 그녀가 내 이름이 적힌 슬라이드 덱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팀 기반 아이디어라는 명목으로 조용한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기 시작하기 11개월 전이었다. 악의로 시작한 건 아니었다. 벽에 쓰인 글씨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젠장. 내가 그 벽을 칠했으니까. 회사는 정확성이 아니라 속도를 원했다. 본질이 아니라 과대 광고를 원했다. 과거 배송 패턴과 환경적 변수를 기반으로 실시간 조정되는 예측 라우팅 엔진에 대한 내 제안서? 너무 지엽적이야. 그들이 말했다. 영업팀이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류했다. 나는 보류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서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다른 기계, 다른 네트워크, 태성 시스템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개발을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논리 루프 하나하나. 나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엮어냈다. 모든 기커밋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혔다. 모든 백업은 암호화된 저장소에 업로드됐다. 대학원 때 사용했던 별명으로 등록된 개인 계정으로 매주 다이제스트 로그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지방 전문대 교수가 된 대학 동기 준호를 만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공증해둔 진행 상황 양식에 제3자 증인으로 서명했다. 편집증이라고? 하지만 이 바닥에서 편집증은 작업화를 쉬는 선견 지명일 뿐이다. 6개월 후 라우팅 알고리즘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작동하는 뼈대가 되었다. 오픈소스 배송 데이터 세트에서 가져온 모의 데이터로 테스트했다. 결과는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태성의 기존 물류 프레임워크가 마치 눈 가리고 레고 놀이하는 어린애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미팅을 잡았다. 내 팀장이나 이사가 아닌 유리상자 밖의 인물과 강혜진 변호사, 중견 방위산업체들과 일했던 점심 먹기 전에도 특허 괴물 4마리와 10라운드까지 뛸 것 같은 IP 전문 변호사였다. 나는 모든 것을 펼쳐보였다. 로그, 백업, 타임스탬프, 외부 개발 증명, 심지어 라디오 방송이 배경음으로 깔리고 화면에 날짜가 찍힌 채 코어 모듈을 코딩하는 내 영상까지. 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건 본인 거네요. 그녀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는 3개의 별도 임시특허 출원서를 작성했다. 라우팅 최적화 엔진,
배송 이상 징후 시 작동하는 폴백 중복 로직,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도 놓칠 만큼 조용히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동적 자원 밸런싱 시스템. 내 이름, 내 개인 이름으로 출원했다. 회사와의 연관성은 없었고 태성 시스템이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호한 언어도 없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조항을 3번 확인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독립적인 별도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 타임스탬프를 찍었다. 법적으로는 과잉 대응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회사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최상무가 쥐들이 가득한 회의실에 나타난 치타처럼 등장했다. 속도와 권력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고 착각한 채 그녀는 태성이 곧 새로운 AI 기반 물류지능형 제품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나는 점심 먹다가 체할 뻔했다. 그들은 내 기초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재활용된 유행어와 자아만 비대해진 그 타워 안에 누구도 몰랐던 것은 데모 버전을 컴파일하는 순간 그들이 이미 법적인 지뢰를 밟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코드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모든 핵심 의존성, 모든 로직 시퀀스, 모든 백본 의사결정 트리가 이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니라 침묵은 도둑만 보호한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많은 사내 배신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멈췄다. 나는 정밀해졌다. 그리고 정밀함은 친구들이여. 분노보다 더 깊게 베는 법이다. 그들은 그걸 프로젝트 에이펙스라고 불렀다. 반쯤 이해한 알고리즘 뭉치에 드라마틱한 이름을 붙인다고 청테이프가 테슬라로 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름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았다. 최상무는 금요일 전체 회의에서 일어서서 그녀 특유의 가쁜 열정으로 선언했다. 우리는 중서부 테크 프런티어 서미코엑스 월드 IT쇼에서 에이펙스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샷입니다. 문샷이라니 참나. 나중에 누군가 몰래 녹화해서 누가 자기가 산소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지 맞춰봐라는 캡션과 함께 보내준 영상을 봤다. 에이펙스는 왕관의 보석이 될 예정이었다. 배송 중단을 예측하고 백엔드 오류를 자가치유하며 전체 네트워크를 즉시 최적화하는 차세대 물류 지능형 엔진.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던 것이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팀에 의해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상태였다. 왜냐하면 진짜 혁신에 대한 더러운 진실은 이렇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세 있지는 않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머릿속에, 리갈 패드에 속기 메모에, 혹은 커밋하면 도둑 맞을 걸 알기에 절대 올리지 않은 5줄짜리 파이썬 스크립트에 존재한다. 최상무는 그걸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거나 엑스포는 3주 남았다. 그녀의 팀은 야근을 시작했다. 슬랙은 불이 났다. 공급업체 자격증명을 찾는 다급한 요청들이 빗발쳤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저장하지 않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정우라는 착한 후배 개발자가 있었다. 내 코드 주석 좀 봐달라고 자주 부탁하던 친구였다. 그가 스프린트 2번째 금요일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라우팅 모듈, 그가 스레드에 썼다. 에이펙스 레포지토리보다 4개월이나 앞선 기도리진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 정책이 생기기 전 샌드박스 레포에서 포크된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다. 그가 덧붙였다. 안전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까요? 최상무의 답장은 18분 후에 왔다. 마감 기한이 급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디테일보다 마감이 우선이다. 정우는 이틀 뒤 내 친구에게 DM으로 원본 문서를 본 사람이 있는지 조용히 물었다. 함수 호출의 절반이 예상된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백엔드 밸런싱 프로토콜은 그냥 스톱, 즉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만든 빈 코드 껍데기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채우려고 비워둔 게 아니었다. 나는 나가기 전에 진짜 로직을 제거하고 껍데기 함수로 교체해둔 것이었다. 악의적인 게 아니라 안전장치였다.
개인 노트북을 압수해서 쓸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상사가 있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현관문을 잠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와중에 사내 커뮤니케이션 팀은 에이펙스 대담하고 빛나며 미래를 위해 지어졌다 같은 밝고 명랑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모의 기자 인터뷰도 잡혔다. 홍보팀은 차원이 다른 파괴적 혁신 같은 태그라인을 작성했다. 누군가 에이펙스 로고와 아무 곳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QR코드가 박힌 맞춤 목걸이를 주문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코드 베이스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자동 테스트 커버리지는 급락했다. 배송 시뮬레이션은 합성 스트레스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들은 새로운 계약직들에게 업무를 재배정하려 했지만 충돌 없이 로직 엔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속삭임이 들려왔다. 단 하나의 속삭임. 데이터팀 내부자로부터 익명으로 전달된 메시지였다. 야, 이거 이지수 팀장 샌드박스 프로젝트 일부 아니었어? 난 아직도 개인 개발 건인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최상무는 인정하건대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회의에서 단계적 수렴이니 AI 네이티브 시너지니 하는 단어들을 마치 단어 구름을 외워서 청사진인 양 착각하는 사람처럼 떠들었다. 그녀는 모든 우려를 손을 휘저으며 무시했다. 이게 바로 혁신의 느낌이에요. 지저분하지만 마법 같죠. 마법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할 때마다 폭탄 카운트다운이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엑스포 주최 측은 태성에 다가오는 발표를 마치 식빵 이후 최고의 발명품인 양 게시했다. 투자자들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헤드헌터들은 링크드인 활동을 매처럼 지켜봤다. 모두가 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소와 밀봉된 봉투를 남기고 건물을 떠난 상태였다. 긴장감은 커져갔지만 진짜 쇼는 시작도 안 했다. 아무도 처음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무팀으로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법무팀 김 과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특허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법무보조원에게 전달했다. 누가 좀 봐줄래? 아무도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식은땀을 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여전히 RD팀의 이지수였으니까. 성실하고 내향적이며 위협적이지 않은 직원 생일마다 떡을 돌리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회의에서 묵묵히 회의록을 작성하던 이지수였으니까. 내용 증명은 태성 시스템의 편지지가 아닌 내 변호사의 편지지에 담겨 도착했다. 월요일 오전 7시 42분, 내 IP 변호사 강혜진이 보낸 그 서류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법무팀장의 메일함에 떨어졌다. 제목, 즉시 침해 행위 중단 및 특허 저촉 통지. 사건 번호 548, 92J. 6페이지 분량, 줄 간격 없이 빽빽하게 내 이름으로 출원된 임시 특허와 직접적으로 겹치는 에이펙스 플랫폼의 특정 구성 요소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데모 레포지토리의 기터브 커밋과 내 공증된 제출물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한 주석 달린 스크린샷까지 포함했다. 모호하지 않았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법적인 융단 폭격이었다. 오전 10시까지 최 상무는 변호사 2명과 제품기획팀 담당자와 함께 회의실로 불려갔다. 전에 듣기로는 그녀가 웃었다고 한다. 실제로 웃으며 블러핑 허세이에요. 임시 특허는 확정될 때까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리만 잡아둔 거죠. 라고 했다더라. 아이고, 딱해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특허청 카이포에서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지수 이름으로 출원된 3건의 특허가 5주 전에 공식적으로 접수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특허법에 따른 저촉 심사가 이제 유효했다. 보호된 개념을 계속 사용, 시연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특히 영리 목적의 경우 고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중요했다. 고의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다이너마이트다.
더 이상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손해배상액이 3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팀장의 말투가 눈알 굴리기에서 암울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이메일이 태풍 속의 색종이처럼 날아다녔다. CTO의 비서가 실수로 엔지니어링 팀 절반을 참조에 넣어 우리 코드를 우리가 못 쓴다는 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즉시 삭제 부탁드립니다. 라는 정정 메일이 따랐다. UX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비공개 슬랙 채널에 공포에 질린 글을 올렸다. 이지수 팀장님이 에이펙스 레포가 라이브 되기 전에 이걸 출원했다면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누군가 바퀴 달린 쓰레기통이 불타는 짤방으로 답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에이펙스의 백엔드 아키텍처를 추적했을 때 닥쳤다. 단순히 내 라우팅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로직 트리, 실시간 밸런싱 트리거, 심지어 오류 감지 루프까지 비슷하지 않았다. 똑같았다. 왜냐하면 내 것이었으니까. 사내 변형도 우연한 중복도 없었다. 에이펙스는 내 작품이었다. 새 이름으로 치장하고 남의 청사진 위에 지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는 관중들을 위해 리브랜딩된 내 작품. 지금까지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고 조용했던 누군가의 작품. 최상무는 무리수를 뒀다. 그녀는 비상대책회의에 쳐들어가 말했다. 이건 겁주려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아요. 엑스포는 10일 남았어요. 이미 부스 예약도 끝났고 PR팀도 붙었어요. 고작 기술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자기 커리어를 망치진 않을 거예요. 아, 최상무님,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했군요. 하지만 난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다.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았다. 나는 전략적이었고 방금 스위치를 올렸다. 48시간 동안 태성 시스템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다. 법무팀은 엔지니어링 파일을 압수했다. 제품팀은 데모 준비를 중단했다. COO, 최고 운영 책임자는 에이펙스 코드베이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계약직 2명은 IP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며 그 자리에서 그만뒀고 누군가 아마 정우겠지는 내용 증명 일부를 번어 계정 1회용 계정으로 IT 커뮤니티에 유출했다.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 전직 엔지니어 고용주에게 특허 저촉 경고장 날려 엑스포 데모 무산 위기. 아직 대중적으로 퍼지진 않았지만 이야기는 숨을 쉬고 있었고 순환하고 있었다. 태성 내부의 벽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쫓겨난 여자가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이미 사건을 설계했고 이제 그들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 코엑스 월드 IT쇼의 공기는 탄 에스프레소와 절박함 냄새가 났다. 최상무는 자신감 색깔의 맞춤 정장과 마침표처럼 딱딱 소리를 내는 힐을 신고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엔지니어 3명, 마케터 2명, 그리고 불쌍한 인턴, 슬기가 화물 열차를 뒤따르는 오리 새끼들처럼 그녀 뒤를 따랐다. 그들은 브랜드 배너, 에코백, 목걸이, 그리고 에이펙스 플랫폼이 미리 탑재된 데모 장비를 밀고 들어왔다. 부스 번호 C207, 중앙 통로, 이미 예측 차량 최적화에 대한 티저 영상을 게시한 경쟁사 2곳 바로 맞은편이었다. 에이펙스가 혁신한다고 했던 바로 그 분야였다. 내용 증명은 무시되었고 임시 특허 확인서는 일축되었다. 조심하라는 내부 이메일들은 묵살되었다. 최상무에게는 주문 같은 만트라가 있었으니까 특허는 임시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말했다. 설치 도중에도 말했다. 투자자, 기자, 그리고 한국 물류기술업계의 절반이 모인 라이브 스트리밍 패널에서 에이펙스를 데뷔시키기 위해 마이크를 차면서도 2번이나 말했다. 태성 부스 내부의 긴장감은 강철도 베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데모 노트북은 보조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기술자 2명이 그 곁을 서성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유니폼이 땀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정우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코드는 급하게 부분적으로 다시 작성되었다. 내 특허 파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로직 함수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젖은 영수증으로 댐을 막으려는 것과 같았다. 준비 다 됐어? 최상무가 너무 활짝 웃으며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계약직 중 한 명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엄지를 들어 올렸다. 제품 쇼케이스 패널을 위해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자가 최상무를 오늘날 물류혁신에서 가장 앞서가는 리더 중 한 분이라고 소개했고 맹세컨대 카메라 감독조차 헷갈려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가 피치를 시작했다. 유행어와 모호한 약속들로 가득 찬 매끄러운 발표였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이제 에이펙스가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조명이 화면에 집중되었고 약 20초 동안은 작동했다. 지도가 로딩되었다. 시뮬레이션 배송들이 자동으로 경로를 잡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춤을 췄다. 경로들이 깜빡였다. 박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때 엔진이 무너졌다. 화면이 멈췄다. 빨간 경고창이 떴다. 예외 발생. 로직 경로 참조 없음. 정우가 노트북으로 달려들어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뮬레이션이 꼬여버렸다. 배송 도착 예정 시간. 필드가 0으로 변했다. 동적 라우팅 엔진이 붕괴했다. 폴백 로직이 작동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폴백 로직은 거기 없었으니까. 내가 몇 달 전에 지워버렸으니까.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왜 밸런싱 스크립트가 비어있지? 그리고 세 줄 뒤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제3자 계약직 직원이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다. 원본 코드를 법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IP 충돌로 플래그가 걸려서요. 정적. 무대 위에서 최상무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말을 하려다 헛기침을 했고 손가락을 흔들면 마법처럼 충돌이 고쳐질 거라는 듯 화면을 향해 손짓했다. 부스 벽 뒤에 서 있던 COO가 헤드셋에 대고 속삭였다. 이걸로 라이브 못 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청중들을 훑었다. 메모를 적는 투자자들, 비웃는 경쟁사들, 아이패드에 이미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는 IT 전문 기자. 그녀가 마침내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기까지 꼬박 1분이 걸렸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청중들은 고등학교 연극에서 누군가 대사를 까먹었을 때 쳐주는 그런 예의 바른 박수를 쳤다. 백스테이지에서 태성팀은 장비 코드를 뽑느라 난리였다. 정우는 HDMI 케이블이 자신을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확 뽑아버렸다. 인턴 슬기는 20분 뒤 화장실 칸에서 울면서 나 방금 커리어 하나가 폭발하는 걸 본 것 같아 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다. 한편 최상무는 화면이 생명줄이라도 던져줄 것처럼 전화기만 쳐다보며 좁은 원을 그리며 서성였다. 전화기는 답이 없었다. 그녀의 자신감에 금이 가고 있었다. 그녀의 갑옷, PR의 광택, 자아의 부정, 그 모든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경고를 무시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훔친 뼈대 위에 자신의 전체적인 대외 제출범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제품은 실행 불가능했다. 청중은 감명받지 못했다. 그리고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거기에 없었다. 그녀는 도시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다. 디브리핑 룸은 차가웠다. 온도가 아니라 그 멸균된 기업 특유의 냉랭함이 감돌았다. 창문 없는 현대적인 척하는 베이지색 벽. 커리어가 불길 속에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의 메모와 인사팀의 면책 조항으로 끝나는 그런 방이었다. 최상무는 U자형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엑스포를 위해 날아온 COO와 이사 2명이 양옆에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뒤집혀 있었다. 태성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부재했다. 커피조차 주지 않았다. COO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예상치 못한 마찰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 우물거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정우는 초대받지 못했다.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더 이상 혁신이나 제품 주기에 관한 게 아니었다.
이제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 시작 3분 후 문이 열리고 내 변호사 강혜진이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폭풍처럼 걸어 들어왔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상석으로 곧장 걸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법무팀장 김 과장 앞에 놓고 말했다. 일출처럼 고요하게 이지수 씨가 안부를 전합니다. 김 과장은 당황하여 이사들을 쳐다봤다. 뿔테 안경을 쓴 나이든 이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변호사는 한 걸음 물러나 팔짱을 꼈다. 김 과장이 봉투를 열었다. 첫째, 로그, 커밋, 백업, 동기화 보고서가 인쇄된 스프레드시트. 모든 것에는 출처, 타임스탬프, 개발기기 아이디를 확인하는 메타데이터가 있었다. 최상무가 에이펙스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코드 라인은 내가 태성 네트워크 밖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기기로 몇 달 전에 작성한 것이었다. 둘째, 내 증인인 준호의 공증 진술서, 날짜, 도장이 명확했다. 그리고 오디오 1월 17일 RD 개편이라고 라벨이 붙은 작은 USB 드라이브. 김 과장이 노트북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거기서 최상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게 흘러나왔다. 새로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팀장님 그냥 사표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잠시 후 괜찮을 거예요. 솔직히 당신 거는 에이펙스에 쓰기엔 너무 기술적이에요. 어쨌든 긴 침묵 후 킬킬거리는 소리. 어차피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우리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다. 강 변호사는 그 침묵을 내버려 두었다. 충분히 절여지도록. 그리고 말했다. 이지수 씨는 프로젝트 제출 전에 태성 시스템을 떠났고 그녀의 작업은 회사 시간, 장비, 협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제3자 증인을 확보하고 개발 과정을 꼼꼼하게 문서화했으므로 태성은 아무런 권리도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이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천천히 닫았다. 나이든 이사가 최상무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철사처럼 날카로웠다. 에이펙스 발표하기 전에 이거 하나라도 확인했나? 최상무는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COO는 테이블만 내려다 보았다. 이사 중 한 명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코로 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참으려는 사람처럼.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 과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인정 및 철회 요청 법적 성명서였다. 분쟁 중인 시스템의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마케팅 자료에서 에이펙스 언급을 삼가며 공개 해명문을 발표하겠다는 태성 시스템의 동의서였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김 과장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이사회 앞에 그 종이를 놓았다. 아무도 최상무를 변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논쟁할 거리가 아니었다. 접수되었고 타임스탬프가 찍혔고 기록상 인정되었다. 그들은 이제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메일이나 애원이나 상부복으로 싸우지 않은 여자. 출구 전략 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떠난 여자. 그리고 봉투에 법적인 필살기를 넣어 돌아온 여자. 최상무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백하고 아주 작아진 채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이사회는 그녀를 부르지도 않았다. 최상무의 이름은 초대 명단에 없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의자는 눈에 띄게 비어 있었으며 아웃룩 캘린더는 비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아직 건물 안에 있었다. 아마 인사팀 어딘가에서 변호사와 함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겠지. 하지만 위층에서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간단했다. 에이펙스는 죽었다. 리브랜딩도 보류도 아니고 죽음이었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관자놀이에 꽂힌 조용한 총알. 이사회는 살리려는 실획조차 하지 않았다.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투자자, 기자, 경쟁사들이 실수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고 에이펙스를 살리려는 시도는 오직 한 곳,
법정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두 번째 결정은 더 적은 단어로 이루어졌다. 최서윤 상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 권한 박탈 안건 즉시 발효, 토론은 없었다. CTO가 태블릿을 IT 팀장에게 밀었다. 몇 초 만에 시스템상에서 최 상무의 사원증이 비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까지는, 아니면 사무실로 돌아가 로그인이 거부되는 걸 볼 때까지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서류 작업이 이어졌다. 법무팀 김 과장은 IP 귀속 업데이트, 에이펙스 로직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새로운 메모를 돌렸다. 그 안에는 한때 에이펙스라 불렸던 핵심 지적 재산이 전 직원 이지수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팡파르 없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팀이 서명한 인정 성명서가 포함되었고, 향후 모든 내부 문서는 이 정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 이름을 존경심을 담아 부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명시했다. 그거면 충분했다. 2층 아래에서 누군가 사내 위키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PR팀의 통상적인 기업의 모호함으로 작성된 메모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기여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윤리적인 혁신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길은 회사 밖에서 시작되었다. 2주 전 내가 비공개 오프 더 레코드로 만났던 프리랜서 IT 기자가 점심시간 전에 기사를 냈다. 전직 엔지니어 특허 깜짝쇼로 고용주를 압도하다. 한 여성의 기록이 주력 제품을 무너뜨린 방법. 자극적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헤드라인만으로 충분했다. 내 메일함은 폭발했다. 오후 2시쯤. 기사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헤드헌터 메시지 4통과 또 이런 일 벌일 생각 있으면 나도 끼워줘요 라는 어느 스타트업 CTO의 메시지를 받았다. 내 링크드인은 레드불 마신 슬롯 머신처럼 불이 들어왔다. 좋아요, 공유, 재공유.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축하를 가장한 호기심으로 댓글을 달고 태그하고 연락해왔다. 김대리조차 메시지를 보냈다. 세상에, 팀장님 진짜 해내셨네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뿌듯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명예회복이 항상 샴페인이나 박수와 함께 오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수정된 조직도에서, 비활성화된 사원증에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절대 외울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들로 가득 찬 방을 감싸는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차를 항상 너무 오래 우려내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벤치에 앉아 청설모들이 마른 감자튀김을 두고 싸우는 걸 지켜봤다. 도시 어딘가에서 한때 나를 지웠던 그 이사회가 이제 내 이름을 굵은 글씨로 내부 문서에 다시 쓰고 있었다. 최상무의 의자,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 자리는 내가 되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훔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사원증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래쪽 모서리에 미래 랩스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내 이름이 있는 깨끗한 은색 직사각형. 이지수 최고 특허 책임자.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고 문은 조용한 띵 소리와 함께 레몬향 에어컨 바람을 뿜으며 열렸다. 건물은 유리와 깔끔한 선들로 이루어져 마치 미래처럼 비밀과 자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나를 원하는 직장에 들어섰다. 미래 랩스는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 그들은 작지만 치명적이고 집중력이 있었으며 IP가 체크해야 할 박스 하나가 아니라 기반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운영했다. 기사가 나간 후 그들은 내게 구애했고 단순히 서류상에 내 이름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 그들은 내 시스템, 내 규율, 내 선견 지명을 원했다. 나에게 층 하나를 내줬다. 전체 층은 아니지만 충분한 공간이었다.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배경으로 서버들의 조용한 웅웅거림이 들리는 유리벽 사무실. 첫 번째 업무는 이 건물 안에 누구도 태성 시스템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허 검토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평소 쓰던 노트북, 리갈 패드, 그리고 대학원 시절 준호와 프레즈를 먹으며 찍은 액자 하나뿐이었다. 정확히 오전 9시 나는 메일함을 열었다. 검토를 기다리는 NDA 양식 15개, 의존성 플래그가 걸린 사내 제품 제안서 3개, 그리고 대표가 보낸 더 똑똑하게 지읍시다라는 단순한 제목의 환영 이메일. 도시 건너편에서 같은 날 아침, 태성의 신제품 팀은 에이펙스의 축소판이자 비전이 덜한 버전인 루트 IQ 데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하고 안전하며 나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거된 상태여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샌드박스 환경을 실행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로드 밸런서가 초기화를 거부했다. 백엔드 인증 모듈이 빨간 깃발을 띄웠다. 타사 API 호출이 설명 없이 실패했다. 모두 핵심 파일로 추적되었다. 그들이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지우지 못한 파일들. 왜냐하면 그 의존성들은 에이펙스에서 단순히 참조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임시 특허로 보호되고 이제 상표 등록된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코드 헤더로 태그되어 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할로우 라우팅 V1. 불쌍한 엔지니어. 아마 정우겠지. 실패한 모듈 중 하나를 클릭했다가 헤더에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H 할로우 프로토콜. 서면 허가 없이 수정 금지. 공포는 빠르게 닥쳤다. git 커밋 기록 잠김. 파일 접근 제한. 라이선스 검사기 자동 발동. 그들은 레포지토리 기록을 열어보고 깨달았다. 내 원본 로직 없이 재구축하려는 모든 시도는 충돌을 일으켰다. 모든 지름길은 끊어졌고 모든 패치는 부서지기 쉬웠다. 그들은 내 작업 주변에 지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 작업 위에 지었고 나 없이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1시간 후 헤드헌터가 전달해준 슬랙 메시지를 통해 건너들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석 엔지니어의 한 줄이 눈에 띄었다. 그 여자 농담 아니었어. 우린 그 여자 작업물 위에 지은 거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콜롬비아 다크로스트, 귀리 우유 조금, 설탕 없음.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어 아침 헤드라인을 클릭했다. 거기 있었다. 태성 시스템 라이선스 문제로 루트 IQ 출시 철회. 소식통에 따르면 IP 소유권 분쟁이 붕괴의 원인. 이번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천천히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드디어 내가 제품이었다는 걸 깨달았군. 시청해줘서 고맙다. 칸막이 속의 전사들이여. 구독 버튼 눌러라. 만약 당신이 내 옛 상사라면 뭐 알아서 살아남으시고